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사는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현재는 결혼한 지 3년 정도 되었고, 이제 막 돌이 지난 예쁜 딸이 하나 있어요. 남편과는 평범하게 연애했고 결혼했습니다. 다만 저에게는 이 결혼이 평범하지는 않았어요. 저는 엄청난 비혼주의자였거든요. 여자들이 비혼주의자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로 흔히들 꼽는 게 바로 아버지의 영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 시절 어떤 아버지 밑에서 자랐냐가 나중에 결혼을 결정짓는 요소가 많이들 작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비혼주의자였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도 바로 저희 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기억하는 어린 시절부터 대부분 집에 있는 날보다 없는 날이 더 많았어요. 우는 엄마의 모습을 굉장히 많이 봤던 기억과 그나마 있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도 술을 먹고 화를 내거나 엄마에게 욕을 하는 모습들 뿐이었습니다. 나는 결혼 안 할 거야. 세상에는 너네 아빠 같은 남자만 있는 게 아니야. 좋은 사람 만나면 돼. 아니, 안 할 거야. 나는 엄마랑 그냥 둘이 죽을 때까지 같이 살 거야. 늘 그렇게 이야기하곤 했어요. 아빠 같은 사람을 절대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결혼이란 곧 불행이었으니까요. 남편은 그런 제 생각을 바꿔준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사람 같아 보이긴 했지만 저희 아버지도 밖에서는 평판이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걸 믿지 않았어요. 그런 불신을 하고 있는 저에게 끊임없이 다가와줬어요. 나는 결혼은 안 해요. 그래도 괜찮아요? 나 만나보면 그런 생각이 바뀔지도 모르잖아. 그리고 저는 강요할 생각 없어요. 한번 만나보자고 그 관계를 수락하던 날 남편에게 그렇게 말했고 남편은 저렇게 대답했었습니다. 사실 정말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결혼을 할 생각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을 만나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사람에 대한 생각이 참 많이 달라졌던 것 같아요. 세상에는 좋은 남자도 좋은 남편감도 좋은 아빠가 될 사람도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과정이었달까요? 하지만 그런데도 제가 수십 년간 봐온 모습이 있었던지라 마음이 한 번에 확 열린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 저를 남편은 옆에서 재촉하지 않고 조용히 지켜보며 계속 옆에 있어줬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이 사람이랑 내가 지금 떨어져서 살 수 있을까? 이 사람 없이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그 생각이 들자 이 사람과 가족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사람과 결혼하라는 이야기를 어렸을 때부터 엄마에게 들었었거든요. 물론 주변에서 남자친구를 만난 친구마다 그렇게 좋은 사람은 처음 봤다. 정말 괜찮은 사람 같으니 마음을 열어도 될 것 같다고들 말해준 것도 있긴 했고요. 남편은 가족들도 정말 좋은 사람 같았어요. 마치 제가 어린 시절 정말 꿈꾸기만 했던 화목하고 단란한 가정. 그 모습이 딱 남편의 집 식구들이었습니다. 하하호호 웃으면서 즐겁게 대화하고 서로 다정하게 이름을 불러주고 맛있는 것이 있으면 함께 먹으러 가고 좋은 곳이 있으면 함께 여행 가고 그런 것들 말이죠. 남편의 집에 인사를 가고 몇 번 남편의 가족들을 만나는 동안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나도 이 가족의 구성원이 되고 싶다. 뭐 그런 생각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먼저 말했어요. 우리 결혼할까? 남편은 제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온 것 자체를 굉장히 감격스러워 했습니다. 아무 준비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남편은 제 입에서 그런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만든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남편은 혹여나 거절당할까봐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상처를 너무 잘 안 나머지 함부로 청혼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결혼하고 싶은데 그 말을 꾹 참았다고요. 저에게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날 만큼 기뻤다는 이야기를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 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그 누구보다 기뻐했던 건 다름 아닌 저희 엄마였어요. 불행한 가정 환경에서 그것도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라게 해서
제가 결혼도 안 한다고 하고 평생 혼자 살 거라고 했던 말이 엄마의 가슴에 대목처럼 박혀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런 제가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다고 하니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첫 번째 인사는 엄마와 셋이서만 했거든요. 그때 남편을 만나고 난 뒤 엄마가 처음 했던 말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딸내미는 엄마 팔자 닮는다길래 걱정했는데 좋은 사람 같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그런 말이 어딨어. 그런 말은 마치 엄마가 잘못한 것 같잖아. 우리 가족 중에 잘못한 사람은 언제나 아버지밖에 없어. 엄마는 그런 말을 하는 게 너무 속이 상해서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결혼하기로 하고 아버지에게 인사를 했거든요. 솔직히 정말 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래도 아버지이기도 하고 또 결혼식에 올 사람이고 또 하지 않으면 어떤 골지를 해야 될지 상상도 가지 않아서 그냥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그래도 인사는 해야 하지 않냐고 저를 설득하기도 했고요. 물론 그 설득에 넘어간 걸 후회했지만요. 남자가 자고로 목소리도 좀 크고 배포가 있어 보여야지. 소심해 보여서 영 마음에 안 드네 그려. 소심한 게 아니라 처음 어른들 보는 자리에서 예의를 지키는 거죠. 그게 소심한 거지? 그리고 자네 지금 나한테 말 대답하는 건가? 평소 같으면 엄마도 한마디쯤은 받아쳤을 텐데 그날은 시끄럽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꾹 참는 것 같더라고요. 그 이후로 아버지는 남자는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자신이 가족들에게 막대했던 일들을 마치 자랑처럼 늘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마치고 남편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었어요. 당신이 왜 아버지를 그렇게 보여주기 싫어했고 결혼도 하기 싫어했는지 이제 이해가 가. 내가 평생 당신의 그 생각이 들렸다는 걸 증명하면서 살게. 하고 말이죠.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곧 죽어도 제 손을 잡고 결혼식에 들어가야겠다는 아버지를 말리고 꼬시고 오만 짓을 다 했어요. 그래서 동시 입장을 했고 말이죠. 그 결혼식장에 아버지의 손을 잡고 들어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정말이지 그것만큼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막상 결혼을 한 뒤에 아버지와 마주칠 일이 적었어요. 사실 아버지는 집에 붙어있는 날이 아주 적으신 분이었고 저희가 집에 가거나 뭔가 같이 하려고 할 때마다 늘 없으셨거든요. 한편으로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 의문이 있기는 했어요. 엄마는 왜 이혼을 안 해? 바로 엄마가 왜 이혼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었어요. 사실 결혼하기 전에는 혹시나 제가 결혼을 하게 되면 부모님의 이혼이 상대방의 집안에는 보기에 흠이 될 수 있으니 그랬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도 여전히 똑같이 살고 있는 아빠를 바로 지척에서 보면서도 이혼을 할 생각을 하지 않으신 게 너무 이해가 가지 않았었거든요. 이렇게 살아버릇해서 그런지 아무렇지도 않아. 그리고 누구 좋으라고 자유롭게 놔줘? 아빠는 이혼해주지 않아도 충분히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있잖아. 그냥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엄마가 자유로워졌으면 좋겠어. 그렇게 말하면서 몇 번이고 엄마를 설득했지만 엄마는 마음을 돌릴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어느 날 그런 제 모습을 보고 남편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어머니도 다 생각이 있으신 게 아닐까? 만약 이렇게 계속 사시기로 정말 결정을 내리신 거면 그것 또한 어머니의 선택이신 거겠지. 그래도 엄마가 너무 불쌍하잖아. 우리가 2배, 3배 더 잘해드리자. 일단 나는 자신 있어. 그리고 남편이 실제로 그 말을 지켰습니다. 늘 먼저 전화해서 엄마의 안부를 챙기고 시간만 나면 찾아뵙고 같이 어딘가로 놀러를 가고 밥을 먹곤 했어요. 나중에는 정말 다정해 보여서 주위에서 없던 아들이라도 생긴 거냐는 농담들을 하곤 했으니까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복을 받으려고 그렇게 힘들게 살았나 보다 싶네.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저는 정말 결혼을 잘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루에도 100번쯤 한 것 같아요. 왜 저에게 잘하는 것보다 부모님한테 잘할 때 더 감동을 느낀다고 하잖아요.
게다가 저희 엄마는 그런 아픔까지 있으신 분이었으니 남편이 그래주는 게 더한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가지고 낳으면서부터는 더더욱 사이가 좋아졌고 말입니다. 아버지를 제외한 친정과 시댁 식구들 간의 교류도 잦았어요. 육아휴직을 끝내고 다시 회사로 출근하면서부터는 엄마와 시어머니가 아이를 번갈아 가며 봐주셨는데 그러면서 두 분이 사이가 굉장히 좋아지셨거든요. 마음 맞는 친구가 생겼다고 좋아하시는 걸 보면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화목한 가정이라는 게 사람을 얼마나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꿈만 같았어요. 하지만 행복만 할 때면 늘 아버지가 나타나 아직 너는 행복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불행한 가정에서 나고 자란 아이라는 것을 상기시켜줬어요. 한 달에 한 번씩은 남편과 데이트했거든요. 그건 남편이 정한 규칙 같은 거였습니다. 아무리 결혼해서 애를 낳고 살아도 한 달에 한 번만큼은 연애하던 기분을 내보자 하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그날도 시어머니께 아이를 맡겨두고 영화도 보고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밥까지 먹고 기분이 아주 좋은 상태로 길거리를 걷는 중이었어요. 어? 장인어른? 남편의 그 말에 시선을 돌렸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떤 여자분이 서 계시더군요. 그 여자분은 딱 봐도 엄마보다 10살 정도 어려 보이는 여자분이셨어요. 그리고 딱 봐도 부적절한 관계로 보였습니다. 그 여자분이 저희 아버지의 발에 팔짱을 끼고 있었거든요. 사실 그리 놀랍지 않은 상황이긴 했어요. 아버지가 늘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건 어린 시절부터 알았던 사실이었으니까요. 직접 목격한 게 처음이라 그게 좀 놀랐던 것뿐이었습니다. 가자. 직접 보니 기분이 더럽긴 하더군요. 그래서 그냥 인사도 하지 않고 남편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희를 불러세운 건 다름 아닌 아버지였어요. 너는 아버지를 봤으면 인사를 해야지. 그냥 그러고 가는 건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냐? 저는 그 말에 기가 찬다는 얼굴로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아무렇지도 않아 하는 아버지와 달리 오히려 눈치를 보면서 말리는 신용이라도 하는 건 그 여자분이었습니다. 자기, 가자, 응? 잠깐만, 나 얘 버르장머리 좀 고쳐주고 가야겠어. 그 말에 순간적으로 제 눈이 뒤집혔던 것 같아요. 버르장머리요? 지금 길바닥에서 상간녀랑 팔짱 끼고 다니는 걸 자식한테 들킨 주제에 인사 좀 안 한다고 버르장머리 고쳐준다는 말이 나와요? 아버지는 대체 양심이 어디까지 없으신 거예요? 어디까지 부끄러움을 모르신 거예요? 제가 그렇게 크게 소리를 지르며 대든 건 아마 처음 있는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 제 모습에 아버지가 조금 놀란 듯 움찔하더니 이내 본인도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지 아버지한테 지금 소리 지르고 대들고. 자기, 가자니까. 가긴 뭘 가? 잠시만 있어. 내가 오늘 인연 버르장머리를 제대로 고쳐주고 갈 테니까. 이게 지 아버지만 쏙 빼놓고 자기 엄마만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면서 그럴 때도 그냥 모른 척 했더니 점점 기어오르는구만. 정말 어이가 없다 못해 기가 차더라고요. 뻔뻔하고 양심이 없어도 정도가 있는 거 아닌가요? 버르장머리? 기어올라요? 지금 그게 아버지가 할 소리예요? 아니 이게... 아버지가 본인의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저를 때리기라도 하려는 듯 손을 올렸습니다. 물론 남편에 의해서 막혔지만 말이죠. 장인어른, 그만하시죠. 굉장히 화가 많이 난 듯 낮은 목소리였어요. 저조차 그런 남편의 목소리는 처음 들어봤으니 말입니다. 저도 아버지도 놀라서 남편을 바라봤어요. 남편은 굉장히 화가 많이 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남편에게 조금 겁을 먹은 듯 보였지만 이내 다시 그 뻔뻔한 얼굴로 돌아왔어요. 자네까지 나를 무시하나? 장인어른께서 먼저 무시받을 행동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른 대접을 받으시려면 어른답게 구셔야지. 나이만 먹는다고 어른이 아니고 자식을 낳았다고 다 부모가 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만하고 돌아가세요. 제가 정말 선 넘는 거 보고 싶지 않으시면. 험악한 얼굴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남편이 정말 무섭긴 했나 보더군요.
뭐라 말하려던 아버지가 이번에는 그 상간녀의 손에 못 이기는 척 끌려갔습니다. 사람들이 다 봐요. 제발 그만해요. 내가 니들 가만두나 봐라. 이게 어디서 부모한테. 그렇게 말하고는 상간녀에게 끌려가듯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서럽고 슬프고 어이없고 화가 나고 부끄럽고 아무튼 뭐든 느낄 수 있는 감정이라는 감정은 다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싫은 감정들만 말이죠. 남편은 그런 저를 조용히 안아줬어요. 별말 없이 토닥이며 안아주는 남편의 품에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입니다. 아마 그날 완전히 아버지를 마음에서 버렸던 것 같아요. 물론 그전에도 이미 아버지 같지도 않았지만 그날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엄마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미 내성이 생길 대로 생겨 그런 이야기를 더 이상 슬퍼하고 마음 다치지 않아 하신데도 제가 직접 보고 겪었다는 건 엄마로서도 슬픈 이야기일 테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먼저 엄마에게 저를 그날 만났던 이야기를 했다더군요. 엄마에게 울면서 전화가 왔었거든요. 왜 그런 이야기를 말도 안 했어? 엄마 속상해할까봐 그렇지. 뭐 저렇게 못돼 먹고 악마 같은 인간이 다 있니? 아이고, 인간이 덜 돼도 정도가 있지. 저 벌을 나중에 다 어떻게 받으려고. 엄마가 그렇게 이야기하며 통곡을 하는 건 마음이 너무 쓰렸지만 다행하게도 엄마는 그 말 이후로 이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완전히 인연을 끄는 것만이 답인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어떻게 보면 다행인 일인가? 라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도와드린다고 했습니다. 엄마의 이혼을 말이죠. 하지만 엄마는 자신이 생각하고 준비해야 할 일들이 있다면서 거절하셨어요. 저는 또 말만으로 넘어가고 정말 이혼을 하지 않으시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남편이 이번에는 어머님도 마음을 단단히 먹으신 것 같아 보이니 조금만 시간을 드리자고 하더군요. 그래도 그동안 살아온 세월이 있으신데 어머님도 정리할 것들이 필요하시겠지. 이제 와서 무슨 정리? 그냥 빨리 했으면 좋겠어. 만약에 나중에 안 하신다고 하면 이번에는 나도 나서서 설득해 볼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보자. 남편의 그 말에 또 어딘가 믿음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참고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는 와중에 엄마의 생신이 다가왔어요. 남편과 저 모두 이번에는 선물도 더 정성껏 챙기고 마음을 썼습니다. 이번에는 외식하지 말고 어머님 집에서 밥 먹자. 왜? 밖에서 좋은 곳에서 먹는 게 낫지 않아? 아니, 내가 미역국 끓여드리고 싶어서. 당신 낳아주셔서 감사하다고. 남편의 그 말에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아, 내가 결혼 하나는 정말 기막히게 잘했구나 하는 생각과 나도 시어머니 시아버지에게 잘해야겠다는 다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원래 내 가족에게 잘하면 나도 상대방 가족에게 잘하고 싶어지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게 엄마의 생신이 다가왔고 엄마의 집으로 가 저희 둘이서 요리를 했어요. 아이고, 내가 사위가 끓여주는 미역국을 다 먹어보고 호강하네 호강해. 엄마는 눈물이 날 것 같은 얼굴로 그렇게 이야기하시더군요. 정작 그 모습을 보고 운 건 저였습니다. 당신이 왜 울어? 그러게 눈물이 나네. 당신이랑 결혼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그러게 임자는 있다니까. 그렇게 결혼 안 하겠다고 하더니 이런 사람을 만날 줄 모르고 그랬나 봐. 그렇게 울컥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식사를 한창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집 도어락 비밀번호가 눌러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순간 철렁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집에 올 사람은 저희 말고는 아버지밖에 없었거든요. 아버지가 지금 이 좋은 분위기를 다 깰 것 같은 불안감에 순간 들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것보다 더한 짓을 하셨지만 말입니다. 문이 열리고 아버지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들어온 건 아버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뭐야? 다 여기서 왜 이러고 있어? 이 밥상은 또 뭐야? 오늘 무슨 날이야? 엄마의 생일인지도 모르고 아버지가 집으로 데리고 온 사람은 다름 아닌 그날 그 거리에서 봤던 그 상간녀였습니다. 저는 정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멍하게 그 자리에 앉아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도저히 납득도 이해도 가지 않으면 사람이 그렇게 되기도 하더라고요. 오늘 무슨 날이냐니까? 나 빼고 왜들 또 이러고 있어? 내 생일이요. 엄마가 낮게 그렇게 이야기하자 아버지가 순간 살짝 움찔하긴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인간이라면 아주 티끌만큼의 양심이 있겠죠. 물론 정말 티끌만큼이라도 티도 나지 않긴 했지만 말입니다. 아버님, 무슨 생각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은 날도 날이고 하니 그만 돌아가세요. 남편이 낮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버지도 물러설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아마 그놈의 자존심 때문일 겁니다. 그날도 그렇게 돌아가서는 분통이 터져 있을 모습이 눈에 선하게 보였어요. 내 집에서 내가 왜? 애들도 다 있는데 오늘은 이만 가요. 여기서 일해봐야 당신 얼굴에만 먹칠하는 거요. 시끄러워. 이 집의 큰어른은 나고 가장도 나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다들 이래라 저래라 말들이 많아. 아버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는 큼 하고는 헛기침을 한번 하더니 자리에 앉을 것처럼 굴었어요. 그걸 제가 제지했습니다. 아버지들이 밥도 없고 또 같이 먹었던 간 구역질만 나올 것 같으니까 밥상에 앉지 마세요. 제 그 말에 아버지는 화가 난 듯 얼굴이 붉어지더니 소리를 버럭 지르더군요. 이년이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야? 아버지가 이따위로 사시는데 자식인 제가 어디서 뭘 배우고 컸겠어요? 이년이? 아버지가 또다시 저를 때리려는 듯 손을 들어올리자 이번에는 엄마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거기서 애 때리기만 해봐. 내가 가만히 있나?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당신 죽여버릴 거니까. 엄마의 그 엄청난 소리에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멈췄어요. 그런 모습은 처음 보는 듯 놀란 듯 했습니다. 어디서 감히 애들 때리려 그래? 네가 아버지로서 딸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손까지 대냔 말이야? 아니 저 옆에 내가 미쳤나? 네가 미친놈이니 내가 왜 미쳤어? 이 아줌마가 그래도 마누라라고 이 집에 붙어있게 해주더니 아야, 이 아줌마야. 네 딸년 데리고 당장 이 집에서 꺼져. 내 집에서 나가. 나는 내가 사랑하는 이 여자랑 결혼해서 살 거니까 당장 꺼져. 정말 그야말로 낭장판 그 자체였습니다. 엄마는 울고 아버지는 소리 지르고 그 와중에 상간녀인 그 여자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가만히 지켜보고 있고 말이죠. 저와 남편은 정말 정신을 잃은 만큼 그 상황에 어이가 없었지만 엄마를 지켜야 했어요. 그 집에서 버티고 앉아서 나갈 생각이 없어 보이는 아버지와 그 상간녀를 두고 간단히 짐만 챙겨 그 집을 나왔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해. 엄마가 뭐가 미안해. 그런 말 하지 마. 저희 집으로 모셔가는 길에 엄마와 제가 그렇게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던 게 기억이 나네요. 그날은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이혼 준비에 들어갔어요. 남편은 그 자리의 상황을 그 사이에 다 녹음을 해뒀더라고요. 물론 처음부터는 아니고 중간부터였지만 중요한 증거가 될 말들은 다 녹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그간 모아둔 증거들을 꺼내들었어요. 그날 집을 나올 때 뭔가 중요한 상자를 챙기는 것 같았는데 저는 그 안에 폐물 같은 것들이 들어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엄마가 그동안 모아온 아버지의 부정에 관한 증거 자료들이었어요. 저는 그 자료들을 보고 정말 충격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물론 아버지의 부정을 알고 있었지만 그걸 직접 보고 자료를 모으고 그걸 정리하고 그런 건 다른 문제잖아요. 저는 그 자료를 보는 내내 이걸 모으고 봤을 엄마를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일단 내가
네 외삼촌한테 이걸 다 보냈어. 외삼촌이 변호사셨거든요. 사이가 좋은 남매는 아니었던지라 자주 연락을 하지 않았지만 말입니다. 예전부터 우리 집 식구들이 힘든 일에는 다들 나섰어. 그리고 엄마의 그 말은 정말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외삼촌이 그야말로 분기탱천에 나타나셨고 이모와 사촌들까지 다들 발벗고 나서기 시작했어요. 내가 그 양반이랑 진작에 갈라서라고 했지? 이제라도 이런 결심을 하게 된 게 다행이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줄게. 이모와 외삼촌도 사실 엄마가 그러고 사는 걸 말려봤지만 도통 말을 들어먹지 않아 답답한 마음에 연락하지 않고 지낸 거라고 하더군요. 하긴 저 같아도 그럴 것 같긴 합니다. 엄마가 당시에는 이혼할 마음이 전혀 없어 보였거든요. 하지만 엄마는 그동안 다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언젠가 올 이런 날을 대비해서 말이죠. 그렇게 저희의 복수는 시작되었습니다. 우선 이모는 아버지와 지금 바람이 난 그 상간녀에 대한 소문과 어디서 뭐라는 사람인지에 대한 것들을 알아보셨어요. 예전부터 이런 소문을 알아보는 데는 탁월한 능력이 있는 분이셨거든요. 상대방도 유부녀인 것 같던데? 유부녀가 그러고 다닌다고요? 네 아버지가 돈을 막 쓰고 다니니까 그것 때문에 붙어 있는 것 같아. 아버지는 예전부터 만나는 사람에게 돈을 물쓰듯 쓰며 허세를 부리는 버릇이 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은행 대출을 받았었던 과거도 있었고 말입니다. 지금은 재산을 여기저기 묶여줘서 건드릴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고 또 엄마가 뒤로 빼돌려둔 돈들을 빼고는 그 집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덜한 거였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외삼촌은 엄마가 그동안 모아온 자료들로 소송을 바로 준비하셨습니다. 그동안 모아놓은 자료가 너무 방대해 아마 금방 결판이 날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알아보니까 여기저기 돈 빌려놓고 안 갚아서 소송 건다는 사람도 있는 모양이더라고. 하긴 돈도 없으면서 그 전처럼 젊은 여자 만나려고 했으면 어디서든 가져다 썼어야 했겠지. 그렇다고 빚을 질 정도로 그럴 줄은 몰랐다. 정말 그 나이 먹도록 생각이라는 건 하나도 하지 않고 사는 것 같은 기분에 속 깊은 곳에서부터 분노와 답답함이 밀려왔던 것 같아요. 우선 소송을 건 다음 외삼촌에게 건네받은 자료를 토대로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사람들을 차례로 만났습니다. 그들에게는 집을 팔아서 줄 거라고 했다더군요. 그래서 우리 보고 그날 그 집에서 나가라고 한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집을 팔 수 있는 날은 오지 않을 거예요. 엄마가 이혼 소송을 할 거고 그 집은 엄마께 될 거거든요. 아버지에게 받을 돈이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 여태까지의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사실 여태 여자들에게 선물을 사주기 위해 돈을 빌린 거라고들 다 이야기했어요. 당연히 다들 엄청나게 분노했습니다. 아내 병원비라는 둥, 딸내미 시집 보낼 때 쓸 거라는 둥, 사업차 필요하다는 둥, 온갖 이유를 다 대가며 돈을 빌렸다더군요. 이혼 소속장이 접수되고 얼마 가지 않아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속장도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이모와 제가 그 상간녀의 남편을 만나러 나갔어요. 증거 있습니까? 그분은 저희에게 화를 낸 게 아니라 진심으로 믿고 싶지 않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에 어딘가 슬퍼하셨지만 그래도 현실을 알려드렸어요. 인제 와서 비밀로 할 수도 없는 일이었고 말입니다. 한참을 저와 이모 이야기를 듣고서는 돌아가더군요. 바로 그 다음날 그 상간녀에게 연락이 온 거 보면 그날 저녁에 난리가 난 모양이긴 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남편을 바로 찾아가시면 어떡해요? 이 정도 각오도 없이 불륜을 했어요? 나는 하도 당당하게 만나길래 다들 아는 사실인가 했죠. 나 이혼당하면 당신 아빠 꿰차고 살 거야. 아, 그래도 괜찮아요? 그걸 협박이라고 하더군요. 제발 좀 데려가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그걸 지금 협박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발 좀 데리고 살아주세요. 그런 아버지 그런 남편 누가 좋아한다고 유세를 떨어? 그 협박이 전혀 먹히지 않자
조금 놀란 눈치긴 하더군요. 당신 엄마는 이혼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며? 그 이 말로는 바짓가랑이 붙잡고 있어서 이혼 못하는 거라고 하던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동안은 나 때문에 못하고 있었던 거지. 지금 이혼 소소장이랑 당신한테 상간녀 위자료 소송장 다 접수했는데 아직 못 받았나 봐요. 제 그 말에 안색이 하얗게 질리더군요. 정말 몰랐던 것 같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당신한테 버릴 테니까 그분 잘 모시고 사세요. 빚밖에 없는 늙은이. 빚밖에 없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정말 하나도 모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버지가 매번 만날 때마다 좋은 곳에 데려가고 선물을 사주고 하니 엄청나게 돈이 많은 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 엄마가 안 놔준다고 여기고 있는 모양이었고요. 당신이랑 쓴 돈들 죄다 주변 사람들한테 빌려서 쓴 거야. 이제 그 사람들한테 빚 갚느라고 단체로 소송할 거거든. 어디 늙은 남자 모시고 살면서 빚까지 갚아봐. 엄청나게 충격받은 듯한 얼굴을 뒤로 하고 돌아서 나왔습니다. 제가 나오니 그 뒤로 찢어지는 듯한 비명이 들려오더군요.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단체 소송을 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엄마가 보낸 이혼 소장도 드디어 아버지에게 도착한 모양이었어요. 엄마에게 연락이 왔다고 하더군요. 그 자리에서 엄마는 저와 그리고 외삼촌이 함께 나갔습니다. 네가 여기 왜 나와? 아버지가 외삼촌을 보고 물었어요. 외삼촌은 예전부터 아버지를 좋아하지 않았고 그걸 티를 냈기 때문에 사이가 좋지 않았거든요. 최근에는 연락을 안 하는 걸 알고 있어서 아예 연을 끊었나 생각했던 모양이었습니다. 내가 누나 법률 대리인이니까 당연히 나와야죠. 뭐? 아버지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과 엄마가 진심이라는 걸 알아차린 듯 했어요. 순간 얼굴이 낭패감이 스쳐 지나갔거든요. 인제 와서? 그리고 보니까 그 집을 달라던데 그게 무슨 개소리야? 매형이 그동안 다른 여자들에게 가져다 바치고 마음대로 가져다 쓴 돈들까지 재산에 포함되는 거예요. 이혼하면 당연히 재산 분할은 해야 하는 거고 그동안 지은 죄가 있으시니 당연히 유책 배우자이시고 그러면 당연히 위자료를 내셔야 하고요. 그런 금액 다 따지면 사실 이 집으로도 모자라는데 매형이 가진 재산이 이것밖에 없으니 저희 측에서 봐드리는 겁니다. 외삼촌의 그 말을 듣는 아버지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졌어요.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딨나? 그건 내 집인데. 그리고 그동안 아무 말 안 하고 살고 있다가 갑자기 이혼 소송? 갑자기 재산 분할? 이 여편네가 지금 진짜 미쳤나? 아버지의 그 말에 외삼촌은 코웃음만 쳤습니다. 이미 증거는 차고 넘쳤고 법적으로도 불리할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CCBB는 법정 가서 가리시고 저는 전할 말을 다 전했습니다. 변호사로서요. 외삼촌이 유능한 변호사고 틀린 말은 하지 않는다는 걸 아버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흥분했어요. 정말로 이 모든 걸 다 빼앗길 거라고 생각했을 테니까 말입니다.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어? 이것들이 진짜 겁대가리도 없이 감히 나를 건드려? 너는 지금 자식이 돼가지고 아버지 편은 안 들고 엄마 뒤에 쏙 숨어서 뭐 하는 짓이야? 이번에는 화살이 저에게 날라오더군요. 여태 조용하던 엄마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애한테 무슨 소리 하면 정말로 당신 가만 안 둬요. 어디서 아버지라고 낳아준 거 말고는 일평생 아무것도 해준 것 없는 양반이 무슨 부모 행세를 해? 양심이 있어 지금? 엄마가 그렇게 화가 나고 흥분한 모습은 평생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도 그런 엄마의 모습에 놀란 것 같더라고요. 오죽했으면 외삼촌까지 놀랄 정도였으니까요. 이게 지금 어디 하늘 같은 남편한테? 아버지는 저나 엄마한테 그럴 자격 없어요. 평생을 바깥 살림만 해오신 분이 무슨 자격으로 남편이고 무슨 자격으로 아버지래?
나는 한평생 차라리 아버지가 죽고 없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살아왔는데. 인연들이 쌍으로 아주 죽으려고. 죽을 때까지 용서 안 할 거고 지금 당장 길거리에서 객사해도 하나도 슬퍼하지 않을 거니까 아버지라면서 부모 행세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고는 뒤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뒤로 한 채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정말이지 이제 다시는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건 제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혼하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부딪힐 일이 많더라고요.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줬던 분들이 다들 아버지를 찾아가서 저와 엄마를 만난 이야기를 했고 아버지는 당연히 저와 엄마를 찾아와서 난리를 쳤어요. 진짜 이것들이 죽고 싶어서 환장을 했지? 뭐라고 시부렁거렸길래 다들 돈을 달라고 찾아와? 그냥 사실을 말한 것뿐이에요. 엄마 병원비, 딸내미 결혼비용 그런 걸로 돈 쓰신 적 없잖아요. 다 여자들 가방이다 뭐다 가져다 바친 거지. 인연이 진짜 죽으려고? 아버지는 제 머리통을 그대로 후려쳤습니다. 물론 그 장면을 보고 있던 엄마가 참지 않고 아버지에게 달려들었지만 제가 말렸어요. 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던 마음도 있었지만 그 무엇보다 이게 또 법정에서 아버지에게 불리할 거라는 상황 판단을 바로 했었거든요. 뒤에 무슨 말을 듣고 또 엄마가 무슨 행동을 할지 무서웠었던 아버지는 저를 때리고 나서 조금 있다 슬금슬금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곧장 병원으로 가 진단서를 끊었고 말이죠. 그리고 바로 외삼촌에게 전달했어요. 잘했다. 바로 진단서 받으러 간 것도 네 엄마 말린 것도 다 잘했어. 외삼촌이 그렇게 말하며 잘했다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그런데도 엄마는 그곳에서 아버지의 뺨을 때리지 못한 걸 분통 터져 하셨습니다. 하지만 곧 그 분통은 다른 사람의 손으로 해결이 되었어요. 이혼 재판이 있던 날 그 아버지 상간녀의 남편이 재판하는 곳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버지의 멱살을 잡았어요. 사실 그날 모든 게 다 아버지에게 불리하게 돌아가서 아버지는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았거든요. 내가 니들 가만히 두나 봐라. 그렇게 이야기하며 저를 노려보는데 상간녀의 남편이 아버지에게 다가와 멱살을 잡은 겁니다. 너야? 어? 네 놈이야? 내 마누라랑 바람난 놈이? 아버지는 처음에는 놀라서 쳐다보다가 그 사람이 누군지 알게 되고 나서는 잔뜩 기가 죽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군요. 저희에게 한 거랑 너무 달랐습니다. 자기보다 힘이 세 보이고 강해 보이는 사람 앞에서는 기가 팍 죽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모습이 정말이지 우스웠어요. 이런 노인네가 뭐가 좋다고. 그년도 미친년이지. 야, 너 오늘 내 손에 한번 죽어봐라. 상간녀의 남편은 그 말을 끝으로 아버지에게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저와 엄마는 그 누구도 말릴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외삼촌이 말리는 신용을 조금 했을 뿐입니다. 얼굴이 여기저기 얻어 터진 채로 바닥에 앉아서 멍하니 있는 그 모습을 보는데 불쌍하다는 마음이 정말 하나도 들지 않더군요. 다 자업자득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엄마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았어요. 그러게, 왜 그러고 살았소? 당신 편이 세상에 하나도 없잖아. 혼자 그렇게 늙어 죽을 텐데 그때 가서 찾아오지 마시오. 허망하게 앉아있는 그 모습을 보며 그렇게 돌아섰던 기억이 납니다. 그날 들은 건데 그 상간녀도 자기 집에서 쫓겨난 것 같더라고요. 돈 한 푼 없이 말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찾아가진 않은 것 같았습니다. 저와 엄마가 아버지에게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서 그런 거겠죠. 사랑하니 어쩌니 해도 결국은 다 돈이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만났던 만남이었던 겁니다. 판결은 당연히 그 집을 엄마에게 주는 것으로 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위자료도 당연히 지급해야 했고 말이죠. 아버지는 줄 수 없다고 버텼지만 법적으로 그렇게 판결이 난 이상 그 집은 엄마의 집이었어요. 당연히 아버지는 다시는 그 집으로 돌아올 수 없을 테고 말입니다. 그렇게 밖으로만 돌면서 여자다 친구다 많이 만나고 다녔지만 힘들 때 정작 옆에 있어주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더군요. 아버지가 인생을 어떤 식으로 살아왔는지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엄마와의 이혼 소송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버지에게 돈을 빌린 사람들이
집단으로 소송을 걸었어요. 물론 다 배상을 해줘야 했고 말입니다. 없는 와중에 조금이나마 가지고 있던 돈도 싸그리 날려버렸어요. 집도 절도 없이 갈 곳이 없어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러고 그 상간녀를 찾아갔다고 들었습니다. 그 상간녀는 그래도 원룸 하나 정도는 얻을 돈을 받아서 나온 것 같더라고요. 아버지는 그 집에 얹혀 살려다가 그마저도 쫓겨난 것 같았어요. 2년 전년 내가 너한테 들린 돈이 얼만데 하면서 싸우는 소리가 동네로 울렸다고 나중에 이모한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모는 소문이나 뭐 그런 쪽으로는 다분히 타고난 부분이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그 상간녀가 이사를 간 동네에도 저 집은 불륜녀가 사는 집이라고 소문을 싹 내놔서 지나가는 사람마다 그 여자를 힐끔힐끔 봤었다고 이모가 자랑하듯 이야기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는 그간 만났던 여사들이나 그나마 남아있는 친구들 집에 하루 이틀씩 빌면서 얹혀 살다가 결국에는 마지막에 엄마를 찾아왔어요. 당연히 그 자리에 저도 남편도 다 같이 있었거든요. 앞서 이야기했지만 저와 남편은 엄마와 자주 만나니까 같이 있는 시간이 당연히 많았습니다. 다 같이 있었구먼. 내가 때맞춰 잘 찾아왔네. 아버지는 그렇게 이야기하며 읍소라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정말 잘못했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할 테니까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시오. 이 나이 먹고 집도 절도 없이 밖을 떠돌아다니다가 객사하면 그것도 그거대로 자네나 자식된 도리로 딸내미도 죄책감을 느낄 거 아니요. 엄마는 그 말에 코웃음을 쳤어요. 내가 전에도 말하지 않았어요? 나는 당신이 어디서 진짜 죽어도 아무렇지 않을 자신이 있어요. 수십 년 동안 그렇게 맺힌 것도 쌓인 것도 많은데 그리고 당신이 어디 미운정이 쌓일 시간이나 좋겠소? 일평생 밖으로 싸돌아다닌 사람이 어디서 뻔뻔하게 그런 말을 해요. 그 말을 듣는 아버지는 순간 욱하는 게 보였지만 그동안 계속 학습을 해왔잖아요. 자기가 화를 내고 난리를 치면 불리해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바로 무릎을 꿇더군요. 내가 정말 잘못했소. 나 이렇게 밖에서 객사하기는 싫소. 제발 부탁하오. 쥐 죽은 듯이 당신이 하라는 대로 하면서 살리다. 내가 각서 같은 거 쓰라면 쓰고 시키는 건 뭐든 다 하겠소. 그래도 절대 안 된다며 받아주지 않았고 아버지는 그날은 그렇게 돌아갔어요. 하지만 한동안 계속해서 찾아왔습니다. 저는 엄마가 그렇게 또 스트레스를 받는 게 싫었어요. 그리고 남편과 상의 끝에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원룸 한 칸만 얻어만 드릴게요. 물론 제 명의입니다. 원룸 한 칸을 제 명의로 얻어주고 만약 사고를 치거나 하면 바로 쫓아낸다고요. 그리고 밥벌이도 스스로 하라고 남편이 직장도 소개해줬어요. 여기 잘 안 다니거나 사고를 치거나 하면 바로 방을 뺀다고 말이죠. 사실 아버지는 그마저도 하기 싫어하는 티가 역력했습니다. 일평생 놀고 먹으면서 노동을 계속해서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으니 뭐 당연한 이야기겠죠. 하지만 저도 남편도 거기서는 한 발도 물러설 생각이 없었어요. 이렇게까지 해야겠니? 늙은 애비한테 생활비 좀 주는 게 그렇게 힘들어? 직접 보세요. 아버지가 그동안 생활비 제대로 한 푼 엄마한테 준 적 없는 그 대가라고 생각하시고요. 아버지 노릇을 한 적이 없으면서 용돈은 왜 받으려 드세요? 아버지는 뭐라 반박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그 원룸마저도 다시 빼앗길까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흘렀네요. 사실 아버지가 다니는 그 회사는 저희 엄마 쪽 친척분이 소개해준 회사거든요. 뭐 당연히 예뻐서 소개해준 건 아니었고 두고 지켜보려고 그랬긴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너무 당연하게도 일을 성실히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 경고했습니다. 만약 다니는 곳을 잘리게 되면 방도 뺄 거고 아무 도움도 주지 않을 거라고 말이죠. 그리고 한동안은 조용히 잘 다니는 것 같았어요. 왜 한동안이냐고요? 또 거기 일하는 곳에서 어느 여자랑 눈이 맞아서 어느 날 사라졌습니다. 어디서 뭐라고 사는지 지금은 소식조차 모른 채 살고 있어요. 또 어디서 돈 빌려가면서 허풍 떨면서 여자들 만나고 있겠지. 엄마의 그 완전히 달관한 듯한 모습에도 마음이 많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아마 아버지는 언젠가 다시 저를 찾아올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읍소를 하겠죠. 저는 저에게만 그러는 거면 아무것도 주지 않고 버틸 수 있었지만 엄마를 귀찮게 하거나 괴롭히는 건 봐줄 수 없으니까 또 도와줄 거고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최대한 찾지 못하게 이사를 하기로 했어요. 남편 직장도 다른 지역으로 발령받았고 저와 엄마도 각각 이사하고 말이죠. 완전히 꼭꼭 숨은 건 아니니 언젠가 찾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 찾아오는 일이 없도록 소망하면서 말이죠. 저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아버지에 대한 정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 제 아이가 남편과 친하게 지내고 또 아빠 하면서 따르는 걸 보면 눈물이 날 것 같은 때가 있어요. 말 그대로 부러워서 말입니다. 저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 마음을 알았는지 남편이 어느 날은 꼭 안아주며 앞으로 남은 인생 더더욱 잘하며 살겠다고 하더군요. 여기서 뭘 얼마나 더 어떻게 잘할 수 있다는 건지 그 고마운 마음에 눈물을 흘렸던 것 같아요. 아마 아버지에 대한 제 상처나 아픔은 평생 치유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치유가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아마 죽을 때까지 원망하고 상처로 남아있겠죠. 낳는다고 무조건 부모가 아니잖아요. 부모라는 이름에 걸맞는 어른이어야 부모인 거죠. 저는 제 아이에게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앞으로 계속 노력하며 살 겁니다. 엄마는 새로 이사한 곳에서 빠르게 적응하셨어요. 동네 친구도 벌써 사귀셨고 말입니다. 근심 걱정이 아예 없진 않으시겠지만 그 전보다 표정이나 얼굴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 마음이 한결 가벼워요. 이대로 영원히 아버지가 저희 앞에 나타나지 않으면 더 좋을 텐지만요. 다가오는 봄에는 엄마를 모시고 가까운 곳이라도 해외여행을 다녀올까 합니다. 엄마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해외를 나가보신 적이 없거든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몇 번 권유하긴 했지만 늘 딸이 번 돈을 그런 식으로 쓸 수 없다며 거절하셨는데 이번에는 무슨 생각이신지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것만 봐도 엄마의 마음에 여유가 조금 생긴 것 같아서 눈물이 납니다. 최대한 엄마가 행복해할 수 있는 일들을 함께 많이 하려고 해요. 남편 복 없으면 자식 복도 없다는 그 말은 우리 엄마에게는 적응되지 않는 말로 꼭 만들어줄 겁니다. 그 누구보다 자식 복이 많은 엄마가 되게 해줄 거예요. 이야기하다 보니 너무 길어졌네요. 저희 아버지 같은 사람이 세상 어딘가에는 또 있을 수 있죠. 그런 분들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끊어내는 걸 두려워하거나 겁내하거나 죄책감을 느끼지 말라고 말이죠. 그렇게는 평생 행복해질 수 없으니까요. 저는 어제보다 오늘이 더 행복하고 또 내일이 더 행복할 계획이거든요. 만약 어딘가에서 이 이야기를 제 아버지가 듣고 있다면 꼭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다시는 절대 찾아오지 말라고 말이죠. 그리고 저는 단 한 번도 당신을 부모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것도 말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직도 분이 가시질 않아서 손이 부들부들 떨리지만 한 번쯤은 제대로 정리하고 넘어가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써보네요. 처음엔 혼잣말 하듯 일기처럼 썼지만 대강 정리하다 보니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못 참을 것 같아요. 어차피 당사자가 보진 않을 거지만 남들에게 욕이라도 실컷 먹었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적어봐요. 저는 21살 무렵 때 꽤 심한 일을 겪게 되었는데 이때 참 모든 게 갑갑하고 남자가 싫어지던 일을 겪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대학교 같은 동아리 오빠가 있었는데 대뜸 저한테 막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 기분은 생각도 안 하고 사람들 많은 곳에서 말이에요. 윤지야, 나는 첫눈에 너한테 반했었어. 진짜 고민하다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야. 내 마음 좀 받아주라. 이러면서 저에게 대뜸 꽃이랑 케이크를 내밀고 그 사람 많은 곳에서 무릎을 팍 꿇지 뭐예요. 당시 얼마나 놀랐는지. 그냥 눈만 꿈벅거리면서 한창 그 오빠를 보고 있었어요. 너무 황당했던 건 몇 번 마주친 적도 없고 얼굴도 잘 모르는 사이인데다 이름도 헷갈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고백이라뇨. 이걸 받아주지 않으면 왠지 저만 너무 야멸차고 못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하다못해 지나가던 사람들도 휘파람을 불어가면서 소리를 지르더군요. 와, 대단하다 김영석. 남자 중에 남자네. 둘이 얼른 사겨라. 사겨라.
뭐예요, 재수씨. 얼른 안 받아주고. 그 오빠 일행이었는지 진짜 끝도 없이 휘파람을 불어가면서 억지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예요. 얼굴은 얼굴대로 벌개지고 뒤늦게 친구들이 와선 제 옆에 붙어 있어 주긴 했어요. 그나마 친구들 때문에 저도 용기를 내서 잔뜩 쪼라든 목소리로 힘들게 말했는데요. 정말 미안하긴 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아, 죄송해요. 저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너무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재빠르게 몸을 확 굽혀 인사했고 한 몇 초 조용하던 사이 갑작스레 와르르 소리가 나면서 다들 깔깔거리고 웃고 난리도 아닌 거예요. 일단 겨우 그 악몽 같은 분위기를 빠져나왔고 며칠을 마음 추스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세상에 그게 끝이 아니었던 거예요.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대뜸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뭔가 싶어서 받았는데 그 낯선 목소리는 들으면 들을수록 뭔가 귀에 익었어요. 윤지야, 뭐하니? 나 영석 오빠야. 기억하니? 잠깐 생각해보니 바로 며칠 전 저에게 고백했던 그 사람인 거예요. 제 번호를 알긴 했겠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그것도 늦은 시간에 전화를 걸어오니 무척 당황스러웠어요. 아, 네. 그런데 무슨 일이세요? 저 지금 자려던 참인데. 저는 얼른 한시라도 빨리 끊고 싶어서 황급히 마무리하려는데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갑자기 무섭게 확 조여오는 거 있죠. 윤지야, 넌 잠이 잘 오나 보다. 난 잠이 안 와서 죽겠는데. 이 말이 순간적으로 얼마나 섬찟하게 느껴졌는지 몰라요. 저도 모르게 말을 더듬으며 대답했고요. 네? 아, 그게 무슨 말이세요? 그랬더니 잔뜩 놀란 듯한 제 모습을 더 만만하게 보고 확 비집고 들어온 걸까요? 뒤이어 들려오는 말에 그만 등줄기부터 머리 꼭대기까지 소름이 쫙 단시간에 올라오는 걸 느꼈어요. 윤지야, 너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오빠 망신 줘놓고 넌 잠이 오니? 나 지금도 술 먹고 있어. 너 때문에 하루하루 진짜 죽겠다.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했으면 책임을 져야 할 거 아니야. 얼굴만 예쁘장해가지고 진짜 성격 더럽게 나쁘네 너. 그때 손이 얼마나 바들바들 떨리던지 갈수록 험악하고 거칠어지는 말투가 너무 무서워서 그만 전화를 냅다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어쩔 줄을 몰라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기도 하고 다른 친구들에게 전화해서 말하느라 거의 그날 밤새다시피 했어요. 보다 못한 친구들이 다음날 일찍 저와 함께 해주었는데 그날 내내 눈에 띄지 않더니 갑자기 집에 가려는 길 역 근처에서 확 마주쳐버린 거예요. 올 것이 왔구나 싶었지만 친구들이 있으니 그나마 나았는데 이 사람 눈에 다른 애들은 안 보였나 봐요. 윤지야, 어제 전화를 그렇게 끊어버리면 어떡해. 오빠 놀랐잖아. 그런데 오늘 얘들은 뭐야? 왜 친구들을 달고 다녀? 그럼 뭐, 오빠가 너한테 할 말 못할 줄 알았어? 우리 윤지 진짜 깜찍하네. 옆에 있던 친구가 나서서 뭐라 하긴 했지만 정말 안중에도 없는 것 같더군요. 그러면서 갑자기 돌연 제 팔뚝을 확 잡아 끌더니 그대로 끌고 가는 게 아니겠어요? 놔주세요. 싫어요. 왜 이래요? 친구들이 달려들 틈도 없이 이렇게 끌고 가버리는데 내내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고 공포감이 최고조로 달했던 것 같아요. 저를 잡아 끄는 그 손의 감촉마저도 너무 치가 떨리고 징그럽게 느껴져 계속 아각거리고 있는데 그 순간 누군가가 그 손 매듭을 끊어버리고 이 사람을 내동댕이 치더라고요. 이 자식 뭐 하는 거야? 이거 놔! 이건 제 목소리가 아니고 그 누군가의 목소리. 그것도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땅바닥에 주저앉은 채 겨우 고개를 들고 올려다보니 몇 번 낯이 익었던 다른 오빠더군요. 오며 가며 얼굴 보긴 했지만 역시나 크게 인상이 남진 않았어요. 아무튼 그래도 남자가 이렇게 제지해주니까 그나마 안심되었고 누구에게건 당장 붙어서 의지를 해야겠더라고요. 저 너무 무서워요. 도와주세요.
이쯤 친구들이 뛰어와서 저를 데리고 옆으로 끌고 갔고 그 오빠는 저를 끌고 가던 영석이란 인간에게 마구 화내면서 윽박지르더라고요. 그 인간은 인상을 쓰고 있었으나 결국 엉거주춤 일어나더니 결국 지하철 개찰구 너머로 사라져버렸어요. 이후 완전히 한숨을 놓았고 이렇게 어이없고 다리가 후들거리는 상황에서 마주친 오빠가 참 다르게 보이더군요. 그러면서 당시 충격받은 게 너무 커서인지 딱히 인사도 뭐도 못하고 그렇게 친구들에게 부축을 받으며 집으로 가게 되었어요. 나중에 집에 와서 그대로 안정을 취했고 며칠 지나도록 그 이상한 놈한테는 이제 연락이 오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이 저를 도와줬던 그 오빠에게 약간 미안하기도 했어요. 따로 인사하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고요. 그렇게 그냥 찝찝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정말 우연스럽게도 두어 달 뒤쯤 겨울 봉사활동을 갔을 때 거기서 만나게 된 거예요. 제가 내켜서 간 건 아니지만 선배 언니가 하도 제안해서 어쩔 수 없이 갔는데 거기서 열심히 연탄 옮기고 있는 모습을 보고 단번에 알아보았어요. 이름도 정확히 몰랐지만 무작정 다가가서 인사를 했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윤지라고 하는데 혹시 기억하실까요? 저번에 지하철역에서 오빠께서 절 도와주셨거든요. 영석이란 오빠 때문에 곤란한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말하는 저를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그제야 기억났다는 듯 아른 체를 하더군요. 그러면서 아주 가볍게 통성명을 하게 되었고 이름이 정명진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이날 봉사활동이 무척 힘들기도 했지만 어쩌다 보니 서로 얘기가 통하고 화제거리가 있어서 그런지 드문드문 말하기도 했고 만난 지 얼마나 되었다고 제법 친해지게 되었답니다. 그러다 보니 은근히 호감이 생겼고 이날 저도 진짜 조심스럽게 혹시 나 역시도 이 오빠에게 귀찮은 존재처럼 느껴지면 어쩌나 싶어 엄청 고민하다 말을 걸었어요. 명진 오빠, 혹시 괜찮으시면 연락처 받아볼 수 있을까요? 부담스러우시면 안 주셔도 돼요. 그냥 저번 일이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해서 제가 밥 한 번 살까 해서요. 안 될까요? 이때 완전 삶은 문어 마냥 얼굴이 벌개져 있었다고 그 당시 있었던 선배 언니가 그러더군요. 그러거나 말거나 이런 떨리는 제 마음도 모르고 아주 간단하게 이 오빠는 저에게 연락처를 줬어요. 이후로 우리는 처음으로 같이 식사하게 되었고 이날부터가 우리가 첫 교제한 날로 기념 삼게 되어 이후로 쭉 사귀게 되었답니다. 알고 보니 학교 안에서도 명진 오빠는 평이 좋은 사람이었고 참 자세히 보면 볼수록 저에게 있어 너무 호감이 느껴지고 애정 가는 사람이었어요. 졸업 이후에 각자 갈림길에 섰을 때도 계속 굳건하게 만남을 이어갔었고요. 나중에 제 친구들도 오빠를 보면서 남자친구 정말 잘 만났다고 할 정도니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너무 행복하고 어깨가 으쓱하더군요. 야, 진짜 사람 인생 모르는 거야. 이윤지가 그때 김영석 같은 이상한 인간한테 끌려갈 뻔했는데 덕분에 명진 오빠 같은 좋은 사람 만난 거 아니야. 맨날 남자복 없다더니 네가 이렇게 남자복 대박으로 있는 애인 줄은 몰랐네. 괜히 머쓱해서 코를 극적이게 되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도 딱히 부인하고 싶은 말은 아니었거든요. 헌데 그쯤 되니 집안에서도 저에게 혹시 만나는 애인이 있냐며 물어보더군요. 특히 아빠가 그렇게 관심을 보였어요. 어떤 친구길래 이렇게 오래 만나는 거냐? 남자친구 생겼다고 한 지 벌써 꽤 된 것 같은데 아빠도 한번 안 보여주고 말이야. 남자는 남자가 봐야 하는 거야. 한번 데려와 봐라.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려 하는데 저는 얼른 철박치면서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안 돼, 아빠. 괜히 이것저것 트집 잡을 것 같은데 내가 알아서 잘 만나고 있으니까 제발 그냥 놔둬라, 응? 아빠는 좀 깐깐한 분이 아니라서 어릴 적부터 괜스레 제 옆에 남자애가 붙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하나하나 다 쳐내시고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사실 제가 그전에 이상한 남자 만났을 때도 딱히 말을 못했던 게 아빠는 정말 쫓아오셔서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사고를 크게 치실 것 같았어요.
그전에도 너무 과민 반응하시는 바람에 저도 웬만하면 제 일을 잘 말하지도 않았고요. 아무튼 이런 얘기를 딱히 하고 싶지는 않고 부담만 되었어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오빠는 저에게 꽤 신선한 이야기를 하더군요. 윤지야, 우리 어머니가 너 만나고 싶으시대. 여자친구 있다는 말만 들었지 한 번도 얼굴 못 봤다면서 말이야. 너만 괜찮다면 자리를 한번 가져봐도 될까? 이 말을 들었는데 괜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저희 아빠야 제가 성향도 너무 잘 알고 최대한 조심스럽게 오픈하고 싶어서 미룬 거긴 했지만요. 남자친구가 저를 부모님께 소개시키고 싶다는 건 왠지 의미 있게 들렸어요. 워낙 신중한 성격이기도 하고 간간히 부모님 얘기를 해오긴 했어도 직접 소개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 딴엔 나름 선물도 사고 꽃까지 사서 찾아뵀는데요. 어머니께서 저를 정말 좋게 봐주셔서 너무 기뻤어요. 아이고, 아가씨가 윤지구나. 우리 명진이가 얼마나 얘기를 많이 했는지 몰라. 그래서 내가 이미 마음속으로 며느리감으로 콕 찍고 있었지.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이 말을 듣는데 가슴이 두근거리다 못해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들릴까 싶어 얼마나 억누르게 되던지요. 며느리감이라니.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어머니께서 이렇게 날 마음에 들어 하신다니 기쁘지 않을 리가 없었어요. 그렇다 보니 저도 종종 선물 사서 자주 들르기도 하고 어머니가 하고 계시는 식당도 있었는데 가끔 나가서 같이 도와드리기도 했답니다. 남자친구는 저에게 그러지 말라고 괜찮다고 했었지만요. 윤지야, 뭐하러 엄마 가게까지 와서 김장을 돕고 그래. 그날 나도 없었는데 도와주지도 못하고 너무 미안하더라고. 다음부턴 그러지 마, 응? 이런 말을 들어도 전 그냥 너무 행복하고 좋았어요. 무려 며느리감이라고 불러주시는데 정말 두말할 것 없이 아무것도 마다하지 않고 그저 뛰어가게 되더군요. 이후 우리는 더더욱 애정이 불타올랐는데요. 다만 하나 남자친구가 좀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도 나름 근심이 컸어요. 바로 취업 문제 때문이었는데 더 어린 저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바로 직장에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계속 취업이 안 되고 자꾸 미끄러지기만 하더라고요. 옆에서 지켜보는 저도 안타깝고 어머니 가게에 들르면 어머니도 매번 한숨을 지으시면서 저한테 미안해 하셨어요. 에휴, 우리 명진이가 하루빨리 직장도 들어가고 해야 얼른 윤지랑 결혼도 하고 나한테 떡두꺼비 같은 손주도 안겨줄 텐데 말이야. 요즘 내 속이 아주 그냥 속이 아니야. 명진 아빠도 아파서 저렇게 누워있는데 말이야. 이런 말을 듣고 있자니 저도 점점 걱정이 되고 진로에 대해 남자친구랑 얘기를 나눠봐도 딱히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결국 본인은 공무원의 길을 가겠다고 하는데 어찌되었건 본인이 이렇게 뜻을 세웠으니 저는 지지해주고 싶었어요. 저도 직장에 적응하느라 바쁘긴 했지만 그래도 틈틈이 필요한 정보니 이런 것들을 알아다주고 오래도록 취준생이라 힘든 형편을 생각해서 데이트 비용도 거의 다 제가 냈답니다. 아무래도 저와 나이 차가 있으니 그랬겠지만 이 부분도 많이 부담스러워 하더군요. 윤지야, 아무리 그래도 이건 내가 낼게. 자꾸 이렇게 네가 내면 어떡하냐? 나 부담스러워서 널 어떻게 만나겠어. 그만해. 이때 무리해서 내는 모습을 보니 그걸 또 말릴 수도 없고 저도 고민이 점점 많아졌죠. 무작정 저도 남자친구를 다 지지했던 건 아니고 당시 직장에서 저에게 대쉬하는 남자분이 한 명 있어서 살짝 고민도 했는데요. 제가 몇 번이나 남친이 있다고 했는데도 별로 개의치 않고 밀고 들어오더라고요. 남자친구 뭐 하는 사람이에요? 나이는? 둘이 꽤 오래 사귄 거 아니에요? 그럼 결혼을 하거나 어쨌거나 했을 텐데 지금까지 질질 끌고 있는 걸 보면 내 생각에 왠지 결혼은 안 할 것 같은데 혹시 내가 너무 촉이 좋은가? 전곡을 찔린 것 같은 표정이네요. 이렇게 얄밉게 말하면서 자꾸 우리 사이로 들어오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저도 약간 속이 문드러졌던 게 따지고 보면 이 남자분 말이 하나도 틀린 게 아니었거든요.
전 새 직장에서 이미 자리를 굳혀 조금씩 시간이 가고 있는데 남자친구는 공무원 준비를 한다더니 1년을 그냥 보내버렸고 이후 대기업 원서도 넣고 공기업까지 별걸 다 했는데도 계속 탈락 소식만 받게 되었어요. 나중에는 물어보지도 못했고 분위기를 파악하다가 비로소 탈락했다는 사실을 알아내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 저도 지쳐있고 결혼 연령대가 되었다며 여기저기서 부모님의 소개라든지 이렇게 옆에서 대쉬해오는 사람도 있으니 혼란이 오더군요. 제가 자꾸 흐지부지하게 있으니 결국 부모님이 저를 불러 한마디 하시더군요. 너 대체 남자애가 뭐라는 애길래 그렇게 널 붙잡고 안 놔주는 거냐? 뭐 하는 애야? 계속 말 안 할 거면 군말 없이 소개나 받아. 고모며 삼촌이며 여기저기 계속 말 나오고 있는데 언제까지 기약도 없는 애 붙들고 있을 거냐고. 어디 말이나 해봐. 지금 뭐 하는데? 어디 다니는데? 저도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남편의 현 상황을 말했는데 그 뒤 결과를 예상하긴 했지만 훨씬 더 험악해지더라고요. 아빠는 그야말로 입에서 불을 쭉쭉 뽑아내셨어요. 뭐? 아니, 그럼 졸업한 지 지금 3년이 되도록 무직이야? 백수라는 거잖아, 그럼? 아니, 너는 남자애를 만나도 어떻게 그런 애를 붙들고 있냐? 네가 무슨 우렁각시도 아니고 어디서 바보 온달 하나 주워서 키우고 앉았어? 그러라고 우리가 널 그리 애지중지 키운질 아냐? 네 인생이나 잘해. 무슨 남의 인생을 구제해주려고 그렇게 용을 써?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허망하던지. 그렇다고 남자친구와 헤어지는 날을 생각할 순 없었어요, 절대로. 저에게 그 어떤 대안이 온다고 한들 제 안중에 그것만은 절대로 없었거든요. 제가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에 짠하고 나타나서 날 지켜주기도 했던 사람이었고 만나는 내내 그 어떤 부분에서도 절 실망스럽게 한 적이 없었어요. 늘 집까지 바래다주고 어딜 가든 제 손 하나 쓰지 못하게 소중히 다뤄주고 정말 부모님 못지않게 절 사랑해준다고 느낄 정도였거든요. 어쩌면 정말 객관적으로 보자고 생각하면 처음 사귄 남자라 더 애틋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도 그만큼 정말 좋은 부분이 많은 사람이었기에 이 이상의 남자는 안 만나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참 아빠에게 철없는 소리를 했는데 일단 해놓고 나니 더 이상 뒤로 물을 수가 없었죠. 아빠, 그럼 아빠가 전부터 한번 데려오라고 했잖아. 보여줄게. 보여줄 테니까 한 번만 좀 봐주면 안 돼? 그랬더니 아빠는 한숨을 팍팍 토해내면서 이제 데려와서 어쩌라는 거냐 하시는데 이윽고 제가 한 말을 더 충격받으셨는지 아예 숨도 못 쉬고 절 노려보시더군요. 사실 그런 말을 들어도 어쩔 수 없긴 했어요. 아니 그게 이 오빠 정말 좋은 사람이야. 머리도 나쁜 편 아니고 진짜 다정하고 좋은 사람이란 말이야. 이런 사람 없어. 그러니까 아빠 회사에 한 번만 생각해봐주면 안 돼? 아빠가 그냥 가까이서 지켜보고 그러고 판단해도 되잖아. 진짜 아까운 사람이야. 일 시켜보면 아빠도 알 거야. 너무 궁지에 몰린 나머지 저도 참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했다 싶지만 막상 뱉어놓고 보니 이게 그렇게 안 될 소리인지도 사실 분간이 안 됐어요. 저희 아빠는 대기업까진 아니고 일단 복지가 좋은 편인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딱히 저는 아빠 회사로 들어갈 생각은 없어서 아예 지원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 모두 그걸 암묵적인 룰로 생각하고 있었고 아빠 역시 불편해하셨고요. 그나마 사촌 언니가 취업해서 일하고 있긴 했지만 사촌 언니조차도 우리 아빠가 이모부이고 되게 대면대면한 사이예요. 정식으로 면접 보고 아빠가 전혀 관여하지 않은 상태로 들어왔고요. 거의 불문율 마냥 지인은 절대 들이지 않는다는 게 철칙이었는데 이걸 갑자기 제가 깨는 제안을 해버린 거예요. 이 녀석아, 너 네가 무슨 말 하는지나 알아? 회사가 뭐 장난이냐? 하다 별소리를 다 하고 있네 진짜. 너 제정신이야? 이러는데 저도 스스로 참 답답하면서도 정말 사면에 몰린 느낌이라 별 방법이 없었어요. 죽어도 현재 남친과 헤어질 수 없고
아빠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하는 백수 상태를 어떻게든 당장 극복하려면 별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는 걸 알면서도 얼마간을 계속 저는 시위라도 하듯 주구장창 말했어요. 나중에는 그렇게 절 벼르고 계시던 아빠가 이런 제 부탁에 질려버렸는지 아예 피해서 다니시더군요. 엄마도 기가 막히다면서 엄청 야단을 치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작정 선이며 고모들의 소개를 받아오시는 모습을 보니 저 또한 애가 탔어요.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겠다는 생각에 남자친구에게도 괜스레 모르는 척 다른 곳 말고 여기도 지원해보라면서 아빠의 회사를 밀어주기도 했었는데요. 본인도 한 번쯤 계획은 했던 것 같아 그나마 가슴이 좀 뚫리더라고요. 아, 여기 나도 저번에 친구가 한번 말하긴 하더라고. 복지가 그렇게 괜찮다고 하는데 뭐 나야 좋지. 그런데 회사가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니 나도 엄두가 안 나네. 나름 생각은 했던 것 같은데 또 자신은 없어 보여서 저는 그냥 적극적으로 일단 할 수 있는 곳은 다 해봐야 한다며 엄청 바람을 넣었어요. 우리 아빠도 아빠지만 남친이야말로 우리 아빠 회사라는 것을 알면 어찌 반응할지 몰라 이때 얼마나 마음이 간당간당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설득을 해서 서류를 넣게 했고 은연중에 엄마에게 계속 말했어요. 온갖 욕은 욕대로 얻어먹어가면서 말이에요. 엄마, 이 오빠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사실 내가 말 안 했던 게 있는데 나 대학교 2학년 때 이상한 선배가 들러붙었다고 말했잖아. 기억나지? 이러면서 엄마에게 남자친구가 절 구해줬던 일이며 봉사활동에서 만났던 거며 많은 얘기들을 했어요. 아무래도 그게 아빠 귀에 들어가게 되었는지 아주 조금은 움찔하는 반응이 보이긴 하더군요. 그나마 이전만큼 날색의 반대는 하지 않는 듯한 느낌이요. 그래도 여전히 쎄한 반응을 보이는 아빠에게 이번에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다는 생각으로 마지막 한 번을 더 매달렸어요. 아빠, 이 오빠 정말 어디 가도 다 사람들이 좋아하고 괜찮다니까? 그냥 운이 없어서 자꾸 뭐가 안 맞아서 저렇게 떨어진 거야. 스펙도 다 평범하고 크게 모난 것도 없어. 그런데 저렇게 상황이 꼬이는 거라고. 막상 뽑아서 지켜보면 성실하고 해서 아빠도 딱히 마음에 안 드는 구석 없을걸? 기왕 비슷한 스펙 안에서 뽑을 거면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딸이 만나는 남자친구 뽑아서 어떤 녀석인지 봐도 되잖아. 응? 아빠, 제발. 정말 눈 질끈 감고 이래도 안 되면 나도 이제 기진맥진이다 싶었어요. 아빠가 별 대답도 안 하고 방문을 열고 나가버리셔서 저도 너무 허탈하고 어이가 없었는데요. 확실히 제 말이 설득력이 어느 정도 있긴 했나 봐요. 그리 오래지 않아 남자친구로부터 아주 흥분한 목소리로 연락을 받게 되었거든요. 윤지야, 나 드디어 붙었어. 저번에 넣었던 거기. 됐다고. 다 윤지 너 덕분이야. 네가 여기 넣어보라고 계속 얘기해줬잖아. 정말 실감이 안 나, 윤지야. 나 어떡하지? 말 한마디 한마디 얼마나 감동하고 있는지, 얼마나 벅차하는지가 느껴져 저도 울컥했어요. 솔직히 남자친구 스펙이 그렇게 떨어지는 건 정말 아닌데 집안 형편상 휴학도 하고 뭔가 아무튼 좀 빈 여백이 있긴 했어요. 그러다 보니 여러모로 동일한 또래들에 비해서 그런 부분이 마이너스가 된 것 같더라고요. 결국 이렇게 해서 남자친구는 회사원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고 내내 집에서 아빠는 저에게 이것과 관련된 얘기는 정말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너 때문에 뽑았다거나 딱히 너 때문에 뽑은 것도 아니다라거나 그 어떤 말도 화제에 올리지 않으셨죠. 그러니 저도 더 조심스러워서 남자친구 관련된 얘기는 일절 안 하게 됐어요. 당시 남자친구 어머니도 너무 좋아하시면서 절 부여잡고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몰라요. 윤지가 그렇게 옆에서 응원해주고 격려해줘서 그렇게 잘 된 거야. 아유, 윤지는 정말 우리 집 복덩이고 요정인가 봐. 내가 너무너무 고마워. 정말 고마워.
이런 반응을 보고 있으면 그나마 일단 이렇게 된 거 이후의 일들은 그냥 지켜보자라는 식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리하여 저도 한동안 조용히 집에서 생활했고 남자친구 역시 초기에 서로 막 기뻐하면서도 일 적응할 게 많다 보니 잘 못 만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슬슬 시간도 지났고 어엿한 사회인이 된 남자친구와의 데이트도 즐기고 싶어서 차차 만나려고 했는데요. 정말 너무할 정도로 정해진 룰대로 사는 사람이라 그런지 융통성이 너무 없는 거예요. 나 이제 들어온 지 그리 얼마 되지도 않았고 할 일이 진짜 너무 많네. 새삼 나보다 나이는 어리면서도 일찍 사회인이 된 윤지가 대단하게 느껴진다. 너도 초반에 이렇게 일 따라가느라 바빴을 거 아니야. 그런데도 나 공무원 준비며 이것저것 다 봐줬던 거 생각하면 정말 대단해. 주말엔 완전히 녹초가 돼서 정말 기절하겠더라고. 사실 남자친구 말이 맞긴 해요. 저 역시 힘들었지만 오직 남자친구에 대한 애정만으로 절 며느리감이라 불려주시는 어머니를 위해서 가게도 도와드리고 했거든요. 한편으론 그런 저를 대단하다 해주면서도 그때의 저만큼 남자친구는 저를 위해 열정을 내주지 않는 건가 싶어 괜히 마음이 좀 허했어요. 아마 긴장이 너무 한 번에 탁 풀려서 그럴 수 있겠지만 저도 뭔가 보상 심리 같은 게 생겼던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니 친구가 약간 정색하더라고요. 네가 아무리 남자친구 뒷바라지를 했다지만 일단 네 소원대로 들어갔으면 좀 적응하게 놔둬. 그 오빠 취업준비 생활이 진짜 너무 길었잖아. 여전히 칼같이 연락도 해주고 아침이며 밤낮으로 전화는 그대로 하며 챙겨준다며. 나도 입사 초기 때 얼마나 정신없었는데 그것 때문에 남친이랑 헤어졌잖아. 너도 알면서 괜히 새삼 쪼아대고 그러지 마. 기왕 할 거면 제대로 내조해야지. 이런 말을 들으니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서 저도 멀리서 지켜봐 주려고 했는데요. 시간 지나니 이게 다 부질없는 짓이었고 왜 조금이라도 빨리 쫓아가서 더 쪼아대지 못했나 아주 절실하게 후회하게 되었어요. 나중에 이 친구 역시 턱이 빠질 정도로 놀라서는 이게 다 무슨 일이냐고 소리를 지를 정도였으니까요. 야, 세상에. 어떻게 명진 오빠가... 진짜 그 명진 오빠가? 너가 오해한 거 아니고? 와, 진짜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더니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냐? 와, 나 아직도 실감이 안 나. 아니 그럼 너 여태껏 바보짓 한 거야? 진짜 그 자식 완전 미친놈 아니야. 정말 친구 말대로 정말 지구 한 바퀴를 두르고도 남을 만큼 남자친구에게 욕짓거리를 쏟아붓고 싶더군요. 단번에 제가 이렇게 남자친구를 원수 취급하게 된 데에는 아주 적나라하고도 확실한 이유가 있었거든요. 글쎄, 절 그렇게 언제건 당장 취업만 하면 결혼할 것처럼 말했던 남자친구가 말이에요. 저를 놔두고 무려 그 회사 안에서 다른 여자를 두고 있었던 거예요. 아마 같은 동기 신입사원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더 애틋해졌던 걸까요? 이 사실을 제가 눈치채게 된 건 간만에 남자친구를 만나 차를 타고 어디론가 이동하고 있던 중이었어요. 그때 갑자기 전화가 걸려왔는데 당시 제가 남자친구 핸드폰으로 맛집을 찾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화면에 아주 크게 예영씨 하고 옆에 하트가 크게 표시되어 있는 거예요. 평소 핸드폰을 잘 보진 않지만 이걸 보고 저는 너무 놀라서 바로 물었어요. 예영씨가 누구야? 그리고 이 옆에 하트는 뭔데? 오빠, 이게 뭐야? 그러자 남자친구는 살짝 눈썹을 찌푸리더니 대답을 아주 애매한 어투로 하는 거예요. 아, 그 회사 동기야. 언제 그렇게 가져가서 하트 표시를 해놨지. 내가 한 거 아니야. 그런데 이 말을 하는데 묘하게 제가 예민한 건진 몰라도 아주 미묘하게 좀 짜증스럽게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더 이상했던 건 제 앞에서 걸려온 그 전화를 받지 않는 거예요. 왜 전화 안 받아? 받아. 회사에서 전화 온 거 아니야? 이미 이때 저는 전에 없는 이상한 느낌이 온몸에 확 전해졌고
전신에 촉을 세우고 남자친구의 반응을 보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그 하트 표시 때문에 소름이 쫙 돋았던 것 같은데요. 그간 제 명칭 말고는 딱히 남자친구가 그런 표시를 할 일이 없었으니까요. 애인도 아닌데 누구한테 그렇게 해두겠어요. 남자친구는 결국 머뭇거리더니 저를 봤다가 핸드폰을 봤다가 하면서 전화를 받는데 아마 이 반응부터 전 슬프게도 예감을 했던 것 같아요. 왜 이 사람이 이전 같지 않을까? 생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이런 묘한 낯설음이 느껴지는 걸까 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핸드폰 너머로 들리는 그 발랄한 목소리는 어느 정도 저에게 확신을 가져다 주었어요. 오빠, 어디에요? 이따 우리 집 근처로 올 거죠? 그럼 제가 카페 먼저 들어가 있을게요. 받자마자 이렇게 크게 쨍얼거리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이때 제가 뚜껑이 열릴 수밖에 없었던 건 이날 남자친구가 그간 얼굴 못 봐서 미안하다며 우리 회사 앞으로 왔었거든요. 내가 저녁에 일이 또 바빠서 윤지 만나서 잠깐 맛있는 거라도 먹고 그러고 집에 데려다 줄게. 나 다시 회사 들어가 봐야 돼. 분명히 저에겐 회사에 다시 들어가야 하니 저녁밖에 먹을 수 없다면서 아주 잠깐 시간을 낸 거였어요. 그런데 저 핸드폰 속 여자가 대체 뭐라는 걸까요? 자기네 집 근처로 온다는 건 또 뭐며 회사 동기라는데 대뜸 오빠라고 부르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저는 냉큼 전화를 뺏어 들었고 남자친구는 눈이 튀어나올 듯 커져서는 결국 한켠에 차를 급히 세우더군요. 누가 그쪽 오빠인데 만나서 카페를 가요? 나 이 오빠 여자친구인데 그쪽 누구예요? 예영 씨?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글쎄 대답도 듣기 전에 전화기를 확 뺏어가는 게 아니겠어요? 윤지야, 뭐 하는 거야? 가져감과 동시에 통화 버튼을 눌러 꺼버리는데 이렇게 손이 빠르고 순발력 좋은지 처음 알았어요. 거칠게 제 손에서 뺏어가는 그 날쌘 손놀림이 왜 그렇게 아프게 느껴졌을까요? 마치 온 몸과 온 마음을 얻어맞은 것처럼 너무나 선명하고 뚜렷한 배신감이 느껴졌어요. 저는 숨을 한참 고르고 남자친구에게 입을 열었어요. 누구야 얘는? 회사 동기라며. 저녁에 회사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어? 얘 만나러 가는 거였어, 오빠? 그런데 저는 당연히 남자친구가 저에게 늘상 너무나 다정했던 남자친구가 뭐라 변명을 하면서 장황하게 말을 늘어놓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세상에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닌 것처럼 태어나서 처음 알게 된 사람 마냥 갑자기 인상을 팍 쓰더니 같이 맞받아치는 거 있죠. 아니, 일단 아니라고. 회사 동기라고 했잖아. 같이 작업할 게 있어서 잠깐 보는 거야. 회사 일이라고. 넌 왜 묻지도 않고 전화를 뺏어가? 너 그런 애였어? 남자친구는 계속 저한테 과하다고 네가 너무 오버한 거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이쯤 되니 저도 제정신이 아니게 되더군요. 만난 일에 이렇게 싸워본 적이 없어요. 싸워도 일방적으로 제가 삐지고 남자친구가 달래주는 식이었고 그리 싸울 일이 거의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새 제 눈엔 눈물이 마구 타고 흐르고 있었고 남자친구는 성난 얼굴을 도저히 가라앉힐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참다 못해 저는 도저히 그 앞에서 하고 싶지 않았던 일까지 요구하게 되었어요. 다른 커플은 몰라도 우리 커플 사이에는 있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일을 말이에요. 오빠, 핸드폰 잠깐 줘봐. 나 좀 봐야겠어. 봐도 돼? 저럴 거면 대체 왜 만나냐고 속으로 흉을 봤던 커플 간 휴대폰 검사 말이에요. 저도 넋이 어느새 나가버려 그걸 당당히 달라고 요구하고 있더군요. 그런데 이런 저도 웃기지만 정말 더 웃긴 건 남자친구였어요. 눈썹이 있는 대로 완전 어그러져서는 저에게 마구 화를 내더라고요. 너 지금 나를 의심하는 거야? 와, 윤지 너 진짜 왜 이러냐? 너 이렇게 밑바닥이네였어? 핸드폰을 달라고? 뭘 생각하는 건데 너?
여자친구가 돼서는 힘든 남자친구 응원해줄 생각은 안 하고 내 회사 인간관계는 어쩌라고 이렇게 다 엉망으로 만들어놓고 그래놓고 지금 핸드폰을 달라는 거야?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그렇게 날 괴롭히고 비참하게 해야 속이 시원하겠어? 하지만 저는 잠깐 움찔하면서도 왠지 모르게 굽힐 수 없었어요. 가뜩이나 전화로 저장해둔 이름도 쎄했는데 혹시 몰라 받았던 전화 내용은 더욱 쎄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끝까지 밀어붙였어요. 오빠만 그런 것 같아? 나도 지금 좀 실망이야. 아무것도 알아들을 수 없는 말만 하면서 어떻게 무조건 나보고 믿으라고 할 수가 있어? 별거 없으면 된 거잖아. 그러니까 핸드폰 보여달라고. 별 문제도 없는데 그렇게 화낼 일이 뭐가 있어? 여기서 말문이 막혀버린 남자친구를 두고 저는 그대로 핸드폰을 휙 빼앗아 눈앞에서 열어봤는데요. 세상에, 저는 핸드폰 갤러리며 최근 통화 내역을 빠르게 훑는 순간 정말 절로 고개가 뒤로 젖혀지더군요. 웬 놈의 사진이 뭐가 그리 많은 건지. 다른 사진도 아닌 이 두 인간이 서로 얼굴을 맞대고 커플처럼 다정하게 찍어댄 사진들 말이에요. 그걸 제 눈으로 확인하고 있고 남자친구는 옆에서 깊은 한숨을 연신 토해내며 누구에게라도 얻어맞은 듯 팍팍 쉬는 거예요. 그만하고 이리 줘, 얼른. 지도 자신 없었는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런 한심한 반응에 외려 저는 더 눈물이 나왔죠. 바보 같은 게 아니라고 변명이라도 더 해볼 것이지. 어떻게 이렇게 맥도 못 추리고 얼마나 내가 우스웠으면 얼마나 나와의 기억을 쉽게 저버렸으면 새로운 저 예영인가 뭔가 하는 계집애가 좋았으면 이렇게 단박에 걸려버리나 싶더군요. 이후 한참을 고개를 무릎에 묻고 있던 저는 그냥 핸드폰을 대충 던져버린 채 차에서 내렸어요. 어중간한 사거리였지만 대충 근처 지하철역도 있고 하니 그럭저럭 찾아가겠더군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누워서는 정말 눈물밖에 나지 않았고 며칠간 뭘 넘길 수가 없어 너무나 폐인처럼 집에 머무르고 있었어요. 회사도 휴가를 냈고 제 핸드폰 안엔 아직도 남자친구와의 사진이 몇천 장이 가득 차 있는데 이러다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머리로는 잊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가슴이 타는 듯 아파왔고 참고 또 참다가 겨우겨우 핸드폰을 열었어요. 그런데 진짜 이 인간, 내가 그동안 뭐해라도 쓰였던 걸까요? 대체 언제부터 어떻게 이 정도로 쓰레기였던 건지 가늠이 안 갔어요. 글쎄, 저랑 제대로 정리도 안 했으면서 카톡 프로필 사진을 대뜸 그 여자애와 찍은 걸로 바꿔놨지 뭐예요. 이제는 제가 추스를 시간이 있고 말고를 떠나 저와 남자친구를 아는 지인들은 이 사진으로 인해 강제로 우리의 관계가 끝났음을 알게 된 거예요. 아직 제대로 이별 얘기도 정리도 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이 무렵 친구들이 전화를 걸어오는데 왜 이 대응을 내가 하고 있는지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대학 동기들도 니네 언제 헤어졌냐? 너넨 정말 결혼할 줄 알았다고 하는데 왜 이 응답을 나만 받아야 하는 건지. 게다가 너무 기막혔던 건 남자친구 어머니 있잖아요. 그새 사실을 아셨나 봐요. 저한텐 헤어짐 통보도 제대로 안 해놓고 남자친구 혼자 그날 지멋대로 정리를 한 건지 자기 엄마한테 말했나 봐요. 원래 이 무렵쯤 어머니 가게에 제가 들르겠다고 했고 정말 평소처럼 아무렇지 않게 오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대뜸 갑자기 전화도 아닌 문자가 와 있는 거예요. 저기 윤지야, 이제 안 도와주러 와도 된다. 내가 혼자서 할 수 있을 것 같아. 정말 안 와도 된다. 딱 이렇게 자기 할 말만 쳐서 보내셨더군요. 아들 통해 다 알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그간의 인연을 자기 아들처럼 뚝 끊어낼 수 있는지 너무 기가 막혔어요. 곧장 전화를 걸었는데 이후로 제가 4번이나 걸었는데도 받지 않으셨고 중간부터는 아예 전화기를 돌려버리셨더군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저도 이성을 잃고 가게를 찾아갔는데 와,
이 어머니도 정말 대단하셨어요. 이런 말이 어떨진 몰라도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었던 걸까요? 아무렴 자기 아들이 그렇게 마음이 변했기로써니 아들 여자친구를 그렇게 며느리감이랍시고 시간 보냈다면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바로 난감해 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안 와도 된다고 했는데 손님들 계시고 곤란하니까 나중에 와라. 아니 전화로 하든지 해라. 어? 오늘은 그냥 가고 명진이도 여기 없어. 일단 가라. 이러면서 벌레 내쫓듯 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제가 김장을 대체 몇 해를 도와드렸고 명절마다 그렇게 선물 갖다 사드리고 같이 백화점이며 가게를 돌아다녔던 시간들이 대체 얼마인데 너무 배신감이 느껴졌어요. 별 대단한 걸 바란 건 아니었지만 그냥 우리 아들과 사이가 그리 되었나 보구나 하면서 어른으로서 적당한 마무리 인사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남자친구가 미친 듯이 혐오스러웠지만 어머니의 이런 반응도 너무 기막혔어요. 어쩐지 이 사람 취업하고 난 뒤 초반엔 그렇게 뛸 듯이 기뻐하시더니 집 빚도 갚게 되었고 어쩌고 하면서 제 덕이라 할 땐 언제고 점점 연락이 뜸해지더군요. 아마 우리가 헤어진 걸 알게 되신 건 최근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무자르듯 잘라 튕겨버릴 수 있는 걸까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저는 그 길로 어마어마하게 벼르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중간에 마음이 약해져 몇 번이나 남자친구에게 연락도 해보고 매달려보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돌아오는 반응은 가히 충격적이더군요. 이러지 말았으면 좋겠어, 윤지야. 그날 그렇게 알려지게 된 건 나도 미안해. 그런데 너도 새로 좋은 인연 만날 거야. 그동안 고마웠어. 이런 식으로 보내더니 이후론 아예 절 차단시킨 거예요. 취업한 지 얼마나 그리 오래됐다고. 단 5개월도 안 돼 이렇게 날 잘라내버린 남자친구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이런 방법은 정말 최악이라 생각했지만 저를 이렇게 무책임하게, 무방비하게 상처 입혀버린 남자친구에게 저도 더 이상 뭘 배려해줄 수 있을까요? 저는 해줄 만큼 다 해줬고 너무 해줘서 이런 탈이 생겼다고 생각해요. 내가 사준 취업 선물 명품 시계며 코트까지 그날 죄다 걸치고 있었기에 당연히 나를 위한 차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를 안심시켜 놓고 뒤에 다른 여자애를 만나러 가던 길이었던 거잖아요. 백수로 집에서 라면이나 먹고 어머니 가게 나가서 서빙이나 하고 있을 때도 기 안 죽이려고 그렇게 챙겨주고 있던 날 무시해도 유분수지. 게다가 공공연하게 카톡 프로필 사진까지 대차게 바꿔두고 이건 정말 대놓고 절 엿먹이는 거 아닌가요? 어지간한 원수관계라고 해도 이렇게까지는 안 했을 것 같아요. 당시 저는 그냥 남자친구를 위해서 그렇게 취업에 힘썼다기보다는 관절염도 있고 여기저기 아프신 어머니나 집에서 늘 누워 생활하시는 아버님이 너무 안타까워 그런 것도 없지 않았어요. 남자친구를 정말 너무 사랑했기에 힘들게 살고 있는 그 가족들도 어떻게든 돕고 싶었거든요. 두 분 다 아들의 취업만 바라보고 있으니 얼른 뭐라도 되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어야 할 것 같았고요. 그래서 저도 틈만 나면 반찬이네 뭐네 작은 선물들을 늘 들고 드나들었던 거예요. 이때 모질게 마음먹으면서도 한편으론 정말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초창기엔 그렇게 나에게 눈부시게 다가왔던 천사 같은 사람이 어쩌다 이렇게 엉망이 되어버린 건가 싶어 기가 막혔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저 혼자 슬퍼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때를 기억하고 있는 저를 처참히 버려버린 사람에게 말이죠. 제가 기존에 마음먹었던 대로 정말 최후의 아주 비겁한 보루라고 생각했던 방법을 쓰게 되었어요. 바로 아빠에게 이 일들을 다 설명하고 기존에 취업이 되었던 부분을 취소하는 것 말이에요. 남자친구 하나에게 이 가정 경제가 다 걸려있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을지 참 답이 안 나왔어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제가 뭘 생각하건 저와 헤어진 뒤 제 삶이 어찌 되건 전혀 관심도 없어 보였죠.
오로지 그 어린 여자애에게서 푹 빠져서는 자기 주제도 모르고 자기 능력으로 잘 된 양 그렇게 처참히 절 버렸으니까요. 모든 상황을 알게 되신 아빠는 그 누구보다 저에게 가장 분노하셨고 제가 다 감당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에휴, 뒷골이 아주 그냥. 너 진짜 니네 아빠 똥개 훈련시키냐? 내가 그래서 그런 헛짓 하지 말랬지? 결국 그런 놈이었던 거야? 아빠는 거의 머리를 쥐어뜯다시피 하는데 아휴, 진짜 아빠가 무슨 죄로 이런 상황에 곤란하게 되신 건지 모든 게 다 죄송하고 눈물만 났어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시작부터 끝까지 제가 수습하는 게 맞을 것 같았어요. 머리 싸매고 골치 아파하는 아빠를 뒤로하고 얼마 뒤 저는 회사 앞에서 그 인간을 기다리고 있었죠. 제대로 결전의 날로서 각을 잡고 이제 더 이상은 미룰 수 없으니 마음을 몇 번이나 단단히 먹으면서요. 얼마 안가 그 인간이 나왔고 저를 보자마자 또 흠칫하더니 주변을 엄청 둘러보더군요. 뒤에는 그 어린 여자애도 따라 나오는 듯 했는데 아주 그냥 잽싸게 저를 데리고 한쪽 골목으로 가는 거예요. 윤지, 너 여기 왜 또 왔어? 우리 이제 그만하기로 했잖아. 진짜 왜 그래? 전에 우리 엄마 가게도 왔다면서? 대체 원하는 게 뭐야? 남의 회사까지 찾아와서 뭐 하는 거냐고. 생판 모르는 남이라도 이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은데 아주 제대로 새로운 여자한테 눈이 뒤집혔는지 엄청나게 윽박지르더군요. 그런 부분에서 전 새삼스레 초반에 절 구해줬던 그 선했던 모습이 스쳐가면서 비로소 정말로 정을 떼어놓게 되었던 것 같아요. 이 인간과 나의 유통기한은 다 끝났구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빠르게 말로 몰아붙였어요. 남의 회사라니? 이게 왜 남의 회사야? 오빠 회사야? 내가 여기 왜 못 드나드는데? 난 드나들 권리 있는데? 그러자 그 인간은 기가 막힌다는 듯이 헛웃음을 짓더니 정말 정 떨어진다는 표정으로 계속 쏘아붙이는 거예요. 윤지, 너 네가 여기 지원하라고 했지? 뭐 이 회사를 사기라도 한 줄 알았네. 뭔 소리야? 장난 아니 지금? 저는 너 이놈 말 잘했다 싶어 숨을 훅 들이쉬고 바로 고함을 냅다 질렀어요. 그러자 그 인간 표정이 아주 3단 변화로 쭉쭉 달라지는데 진짜 볼만하더라고요. 정말 서글플 정도로 말이죠. 회사를 산 건 아니야. 우리 아빠 거라서 문제지. 그래서 지원하라고 내가 엄청 밀었던 거고. 오빠 바보 아니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알지? 이때 눈을 껌뻑거리면서 뭔 말인가 멍청하게 절 내려다보는 눈이 아직도 선하네요. 뭐? 윤지, 너 잠깐만. 그게 무슨... 아빠라니? 뭐? 저는 쉬지 않고 말을 그대로 이어갔어요. 아빠라고. 우리 아빠 회사인데 뭐 문제 있어? 오빠도 이력서 엄청 밀어넣었지만 나도 엄청 밀어줬어. 그렇게 해서 사회인 맛을 몇 달 보니까 진짜 정신 나가버렸나 보다. 오빠 진짜 비열하고 지저분하더라 하는 걸 보니까. 한편으론 다행이야. 이런 인간인 줄 모르고 꾸역꾸역 만나다가 어디 어중뛴 회사라도 갔으면 그거 갖고 명함이랍시고 내밀면서 감히 나랑 결혼하려고 했겠네. 안 그래?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인간 뒤편으로 짜증스러운 얼굴을 하고 우리 둘을 노려보고 있는 그 여자애가 보이더군요. 일부러 들으라고 저는 더 크게 말했어요. 오빠 어머니, 오빠 취업됐다고 그렇게 좋아하시던데 어쩌냐? 아무리 생각해봐도 오빠도 이제 길은 하나밖에 안 남은 거 알지 않아? 오빠 발로 나가는 게 좋을 거야. 꾸역꾸역 붙어있겠다면 할 말 없지만 오빠 그 자존심에 계속 다닐 수 있겠어? 다닐 수 있겠냐고. 시간 문제니까 그냥 알아서 나가줬으면 좋겠어. 나 그 말하려고 온 거야. 아참, 우리 아빠 회사에 내가 왔다 갔다 하든 말든 신경 끄고. 알았지? 이러고 돌아서서 나가려 하는데 이 인간이 아주 둔탁한 소리를 내가며 제 손을 확 끌어당기지 뭐예요. 윤지야, 잠깐만.
뭐가, 아니, 무슨 말인지 알았어. 충분히 알았어. 그런데 잠깐만. 나도 할 말 있어. 그러니까 너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내가 만나자고 한 거 아니야. 좀 들어봐. 이러면서 매달리고 아주 난리가 났는데 뒤에 서 있는 그 알량한치 어린 여친이 얼마나 악마 같은 얼굴로 자기 뒤통수를 노려보는지도 모르더군요. 이 인간이 무슨 말을 하건 간에 계속해서 정만 후두둑 떨어져 나갈 뿐 이미 되돌릴 수 없었어요. 한편으로 이 인간도 새로운 여자를 보고 눈이 돌아가고 정을 쌓아가면서 날 볼 때마다 그렇게 정을 한 겹 두 겹씩 떨궜을까 싶어 살짝 가슴이 아려오더군요. 이제는 이 인간으로부터 배신을 당한 것보다 그냥 내가 한창 풋풋한 시기에 정말 순수하게 쏟아부었던 사랑의 결말이 이렇다는 게 그게 가장 서글플 뿐이었어요. 그래도 그나마 하늘이 빨리 털어내라고 도와주는 건가 싶은 게요. 그날 이후로 그렇게 이 인간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미친 듯이 걸려왔었어요. 윤지야, 만나서 얘기 좀 하자, 너 나를 엄마 하고 따르기도 했잖니. 자꾸 그렇게 전화 끊지 말고 좀 보자. 우리 명진이 네가 그렇게 신경 써줬다며. 이 엄마가 이렇게 사정할게. 일단 나부터 좀 만나줘라. 아님 내가 윤지 있는 곳에 갈까? 이렇게 말하면서 어떻게든 자기보다 어린애 어리고 달래보려 하는데 그간 제가 좋아했고 따르던 모든 모습들까지 다 역겹게 느껴졌어요. 결국 더 버틸 수 없었는지 그 인간은 제 발로 나갔고 그 이후로도 뭐가 그렇게 아쉬운 건지 계속 연락이 끈질기게 왔었어요. 취업됐다고 그렇게 좋아하던 어머니며 이제 아들 덕 좀 보겠다고 하셨던 늘 아프던 아버님까지 결국 그 집안이 아주 잠깐 취업의 맛만 본 셈이 되었으니까요. 아무리 저한테 전화해봤자 다시 취업될 리도 없고 그 무엇도 되돌릴 수 없는데 뭐가 그리 할 말이 있는지 그냥 차단시켜버렸어요. 저로서 할 몫은 다 했다고 보지만 아직도 자려고 눕거나 가끔 길을 걷는 와중에도 울컥하고 치밀어 올라 정돈이 안 돼요. 언제쯤 이런 심정을 다스리고 무난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질까요? 정말 답이 안 나옵니다. 쓰면서 더 화가 나네요.